고객님, 2개월 연속 연체 중입니다. 현재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총 연체액은 112만 원입니다. 이번 주 내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년을 산 집, 30년 가까이 모은 퇴직금,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28년을 살았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손에 쥔 열쇠가 너무 무거워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평온했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가야 해요. 아내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개인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502호, 그 숫자가 적힌 문패가 눈에 들어왔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2살에 이 집을 샀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가장이 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했었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고 이 집 거실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첫날 밤을 자고 아침마다 학교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은 무겁게 침묵했고 층수 표시등만 하나씩 깜빡였습니다. 지나 밖으로 나오자 이삿짐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구는 대부분 버렸고 옷가지와 생필품만 몇 박스 남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목적지가 어디라고 하셨죠? 기사님이 물었고 저는 쪽지를 꺼내서 건넸습니다. 역 근처 빌라요. 기사님은 잠깐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럭이 출발했고 저는 조수석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길에 봤던 풍경이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며칠 전 아내가 제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퇴직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위해 달려왔고, 이제는 여유 있게 노후를 즐길 차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트럭이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아파트 단지가 점점 작아지다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회사 회의실에서 구조조정 명단을 확인하던 그날, 제 이름이 거기 있었던 그날로. 그날은 목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인사팀장이 들어왔을 때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에 든 서류 뭉치가 유난히 두꺼워 보였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회사 구조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말끝을 흐리는 게 영 불안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15명의 중간 관리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 김 차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명단을 읽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28년을 다닌 회사였고
저는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작년 평가도 우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생산이팀 박영수 차장, 자재관리팀 정민호 과장.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5번째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했습니다. 품질관리팀 강태준 차장. 제 이름이었습니다.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인원분들께는 명예퇴직 형태로 진행되며 퇴직금은 법정 기준보다 할증해서 지급됩니다. 명예퇴직,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명예는 무슨 명예인지 그냥 잘리는 것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책상을 짚어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선배 하나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태준아,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나이에 어디 가서 다시 일하겠어. 선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서랍 안에 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10년 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은 어렸고 저는 이 회사에서 은퇴할 때까지 일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차장님, 괜찮으세요? 후배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근처 소주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2병을 비우고 나서야 저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아내는 알았어요. 조심해서 와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빈 소주잔을 바라봤을 때 옆 테이블에서 젊은 직장인들이 웃으며 건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저랬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서 어둠 속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62인데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사실을 말했을 때 아내는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명예퇴직이라니 갑자기 왜요? 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대. 어쩔 수 없지 뭐.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요? 6천만 원 정도 나온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동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주말에 집에 갈게요. 동민이랑 같이요. 큰아들 동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뭔 일이냐?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명예퇴직 소식을 들은 지 이틀밖에 안 된 터라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좋은 얘기 있어서요. 아버지랑 상의할 게 있어요. 동우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하겠다고 했고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두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각자 바쁘다고 따로 오는데 이렇게 함께 오는 경우는 명절 때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저는 두 아들을 맞이했고 아내는 부엌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동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명예퇴직 소식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동훈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요즘 사업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동훈은 노트북을 꺼내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예요. 요즘 배달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괜찮은 브랜드가 있어요. 화면에는 치킨집 매장 사진과 매출 그래프가 가득했고 동우는 신이 나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월 매출이 3천만 원은 나온대요. 순이익만 800에서 1000 정도요.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반은 듣고 반은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동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온라인 쇼핑몰 하나 준비 중이에요. 형하고 상의했는데 요즘 중국 직구 시장이 대박이거든요. 동민은 휴대폰을 꺼내서 몇 개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초기 자금이 2천만 원 정도면 재고 확보하고 사이트 오픈할 수 있어요. 형이랑 타이밍 맞춰서 같이 시작하려고요.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동훈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세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천 정도 나온다. 동훈과 동민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동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가 각자 2,500, 2천씩 받으면 아버지는 1,500 남으시잖아요. 그 정도면 당분간 생활비로 쓰실 수 있고요. 저는 아내를 봤고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지만 동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업 성공하면 아버지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걱정 마세요. 동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형제가 각자 사업 안정되면 매달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거 다 해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30년 가까이 일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할 차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걸 보니 어쩌면 정말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업 계획서 같은 건 있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봐야 하지 않을까? 동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프랜차이즈라 본사에서 다 지원해줘요. 교육도 받고요. 걱정 마세요. 동민도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미 거래처 다 알아봤어요. 형이랑 같이 시작하니까 서로 도울 수도 있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6천만 원, 그게 제 30년의 값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는 게 나을까? 아니면 두 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나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고 저는 대답 대신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동훈과 동민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 제가 말하자 동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날 저녁 두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애들이 하고 싶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노후 자금을 다 줄 수도 없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는 게 어쩌면 저에게도 더 나은 미래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고 저는 그 사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계산을 했고 이것저것 따져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6천만 원으로 노후를 버티려면 아껴도 10년이 한계였고 그 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전화 왔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고 화면에는 동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됐는데 생각 좀 해보셨어요? 동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어머니랑 같이 얘기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6시 두 아들이 다시 집에 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커피를 놓고 저는 두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애들아, 아버지가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다. 동훈과 동민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 너희 어머니랑도 밤새 얘기했고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수없이 고민했어. 동민이 입술을 깨물었고 동훈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너희를 믿기로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동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가 매달 사업 진행 상황을 나한테 보고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얘기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동훈이 벌떡 일어나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동민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3년 안에 꼭 성공해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동훈이 다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 치킨집은 다음 달 초에 오픈 예정이에요. 위치는 대학가 쪽으로 잡았고 본사 교육은 이미 신청했어요. 동민도 휴대폰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음 달 중순에 사이트 오픈할게요. 중국 거래처는 이미 컨택했고 샘플 제품도 받아봤어요. 저는 두 아들의 눈빛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수익이 날 것 같으냐? 동훈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6개월이면 넘을 거예요. 그 후부터는 매달 안정적인 수익 생길 거고요. 동민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초반에는 마케팅비 들어가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이번 주 안에 송금해 줄게. 동훈이는 2,500, 동민이는 2,000. 두 아들이 동시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그 순간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애들아, 그럼 너희가 말한 대로 아버지 노후는 책임진다는 거지? 동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사업 안정되면 매달 용돈 드릴게요. 100만 원씩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동민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요. 우리 둘이서 200이면 두 분 생활비 충분하시죠? 걱정 마세요. 아내가 제 눈을 받고 저는 아내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애들을 믿어보자고. 그날 밤 두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을까요?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애들이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안 믿어줄 수도 없잖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후 자금인데 1,5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행에 가서 4,500만 원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의 남은 값이 이것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송금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훈과 동민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2,500, 2,000 각각 보내주세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후련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잘한 걸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입금 확인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동민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답답함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들들이 잘 될 거라고, 이제 곧 편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송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통장을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잔액 1,500만 원, 그게 제 손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송금했어요? 아내가 뒤돌아보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동훈이 2,500, 동민이 2,000. 다 보냈어. 아내는 국자를 든 손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프랜차이즈 본사 가서 최종 계약하고요.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 들어갑니다. 동훈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고 공사 견적서를 펼쳐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진행해라. 급하게 하지 말고. 저는 조심스럽게 당부했지만 동훈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본사에서 다 케어해 주니까 문제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동민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내일 중국 거래처랑 화상회의 하고요. 샘플 주문 넣을게요. 사이트는 외주 맡겼어요. 동민도 흥분한 목소리였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천천히 해라.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하기 쉬워. 저는 똑같은 말을 했지만 동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다 계획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아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애들 말 들으니까 어때요? 아내가 물었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되길 바래야지 뭐. 이미 준 돈인데.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500으로 우리 둘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달에 60씩만 쓰면 2년 1개월이에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60만 원씩 쓰면 25개월이었고 100만 원씩 쓰면 15개월이었습니다. 애들이 성공하면 우리 걱정할 필요 없잖아. 둘 다 매달 100씩 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 동훈의 가게 인테리어가 시작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사진 보내드릴게요. 완전 멋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이 왔고 공사 중인 가게 내부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주방 시설과 홀 공간이 보였고 동훈이 헬멧을 쓰고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되는 건가? 우리 아들이 사업가가 되는 건가? 동민에게서도 사이트 디자인 시안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만들 거예요. 깔끔하죠? 화면에는 온라인 쇼핑몰 메인 화면이 떠 있었고 상품 사진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야였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좋네. 열심히 해라. 저는 짧게 대답했고 동민은 네, 파이팅!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주말 저는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5월의 날씨는 따뜻했고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당신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내가 물었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제 편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길 바랐습니다. 진심으로. 한 달이 지나고 동훈의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날인데 손님 진짜 많이 왔어요. 배달 주문도 계속 들어오고요. 동훈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고 주방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몸 조심해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민의 쇼핑몰도 오픈했습니다. 아버지, 사이트 떴어요. 첫날부터 주문 15건 들어왔어요. 동민도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봐, 잘 되고 있잖아. 우리 걱정할 필요 없었어. 아내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4,500만 원을 보낸 게 후회되지 않았고 두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동훈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5월이 가고 6월이 왔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졌고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고 30년 가까이 출근길을 달려왔던 제가 이렇게 느긋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게 낯설었습니다. 당신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 갈래요? 아내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훈이는 요즘 어떠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며칠 전 받은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첫 달 매출이 2,800이래. 생각보다 잘 되고 있대.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동민이는요? 동민이도 주문이 계속 들어온대. 재고 관리가 좀 힘들다고는 하던데. 저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아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장사 대박이에요. 주말에는 배달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신없어요. 동훈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몸은 괜찮으냐?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고 동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 정도는 해야 돈 벌죠. 다음 달부터는 아르바이트생 1명 더 뽑을 생각이에요. 저는 안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동민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했어요.
순이익도 300 정도 남았고요. 동민의 목소리도 밝았고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네.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저는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애들 둘 다 잘 되고 있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저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김 차장이 물었습니다. 태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 퇴직하고 뭐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쉬고 있어. 아들 둘이 사업 시작해서 그거 봐주고. 박 과장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사업? 뭐 하는데? 저는 동훈이 치킨집, 동민이 쇼핑몰 얘기를 했고 친구들은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겠다. 자식들이 효자네. 우리는 언제 애들한테 돈 받아볼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초반이야. 안정될 때까지 지켜봐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재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매출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문자를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며칠 후 동민에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중국 거래처에서 결제 조건을 바꾸래요. 선입금으로 해야 한대요. 좀 부담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돈이 더 필요한 거냐? 동민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애들이 요즘 좀 힘들어 보여. 돈 문제 같은 걸로.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걔들이 스스로 해결하겠다잖아. 지켜보자.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7월이 되었고 날씨는 더욱 무더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두 아들에게서 오는 연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고 예전처럼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쟁업체가 많이 생겨서 매출이 좀 줄었어요. 아버지, 배송 사고가 나서 클레임 처리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그런 말들이 하나씩 쌓여갔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초반이 힘든 건 당연한 거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잘 될 거야.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월 마지막 주 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무언가 무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사실은요, 이번 달 적자가 좀 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적자? 얼마나?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고 동훈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0 정도요.
재료비랑 인건비 빠지고 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는 베란다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첫 달, 둘째 달은 흑자였다며? 동훈이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요, 사실 첫 달은 오픈 이벤트로 손님이 많았던 거고, 둘째 달부터는 경쟁 업체들이 생기면서 매출이 떨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익은 얼마나 났냐? 동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사실, 아직 수익은 못 냈어요. 초기 투자비 회수도 못했고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수익이 없다니,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고, 동훈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마케팅 좀 더 하고 전단지 돌리면 손님 다시 늘릴 수 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힘내라.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동훈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적자래. 이번 달 300 적자 났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익 못 냈대. 투자비도 못 건졌고.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동훈이가 해결할 거래. 일시적인 거라고 했어.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을 했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동훈이 계속 적자를 낸다면 언젠가는 문을 닫아야 할 텐데 그럼 투자한 2,500은 날아가는 건가? 며칠 후 동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환율이 올라서 중국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마진이 거의 안 남아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너도 적자냐? 동민이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닌데요. 이번 달은 간신히 본전이에요. 다음 달이 문제예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둘 다 안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희 형한테는 얘기했냐? 저는 물었고 동민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형도 요즘 힘들어해요. 서로 얘기는 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당신, 동민이도 힘들대요. 아내가 뒤를 돌아봤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당신. 이러다가 둘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8월이 되었고 동훈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도 적자예요. 400 정도 났어요. 동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더 이상 밝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적자가 얼마냐? 저는 냉정하게 물었고 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700 정도요. 그리고 다음 달 임대료랑 재료비도 걱정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동훈아, 솔직하게 말해라. 이거 계속할 수 있는 거냐? 전화기 너머로 동훈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500만 원, 그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와서 앉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내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500에서 석 달 동안 생활비로 200 정도 썼고 남은 건 1,300이었습니다. 동훈이 계속 적자를 내고 동민도 흔들리고 있다면 결국 이 돈도 써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 답은 나오지 않았고 다만 후회만이 밀려왔습니다. 8월 중순 동민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 갑자기 온다고 해서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동민의 얼굴은 창백했고 며칠 못 잔 것처럼 눈밑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동민아, 무슨 일이냐? 저는 동민을 거실로 들이며 물었고 동민은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물을 따라 주었고 동민은 컵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동민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천천히 말해봐라. 무슨 일인데? 저는 동민 옆에 앉으며 물었고 동민이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중국 거래처가 사기였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선입금 1,000만 원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 1,000만 원? 제 목소리가 떨렸고 동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어치 샘플만 받았는데 그게 잘 팔렸어요. 그래서 거래처에서 대량 주문하면 가격 할인해 준다고 해서 동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확인했냐? 변호사한테 보여주거나 그랬어야지. 저는 목소리를 높였고 동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형도 비슷한 거래처랑 거래했었다고 해서 믿었어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이 얼마냐? 동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이트 운영비랑 초기 재고 구입하느라 다 썼고 지금 통장에 200 정도 남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천만 원을 줬는데 남은 게 200이라니. 그럼 사이트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냉정하게 물었고 동민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재고도 없고 돈도 없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니? 동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했는데요. 중국 업체라서 추적이 어렵대요. 계약서도 한국 법으로는 효력이 없고요.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천만 원이 6개월 만에 날아갔습니다. 형은 아니? 저는 물었고 동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요. 형도 지금 힘들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동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훈아, 지금 집에 와라. 동민이 여기 있어. 동훈의 목소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동민이가 왜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와서 얘기하자. 1시간 후 동훈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훈도 동민처럼 얼굴이 수척했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동민이 먼저 입을 열었고 동훈이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동민이 전부 얘기하자 동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민아, 그 계약서 나한테 보여줬어야지. 내가 뭐라고 했는데. 동훈이 소리를 질렀고 동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도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동훈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대량 주문하라고 했어? 조금씩 하라고 했지. 저는 두 아들 사이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와서 싸워봤자 소용없어. 동훈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떡하죠? 제 가게도 다음 달이면 임대료 못 낼 것 같은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두 아들 모두 무너지고 있었고 4,500만 원이 7개월 만에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내 가게는 지금 적자가 얼마냐? 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100 정도요. 그리고 다음 달 임대료랑 재료비까지 하면 1,500 필요해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동훈이 1,500, 동민이 1,800 합치면 3,300이 날아간 겁니다. 동민아, 너는? 동민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쓴 것 같아요.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할 거냐? 접을 거냐? 동훈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봤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신용으로는 안 되는데요.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가능하대요. 저는 동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연대보증인,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제 목소리가 떨렸고 동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증만 서주시면 1,500 정도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게 정상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고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훈아, 그건...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동민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형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고 할게요. 저는 두 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보증을 서달라고? 하지만 두 아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두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가 물었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증을 서준다는 건 우리 남은 노후까지 걸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계산을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연대보증을 서준다는 건 제 이름으로 빚을 지겠다는 뜻이었고 만약 동훈이 갚지 못하면 저희가 갚아야 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밤새 잠도 못 잤죠? 아내가 아침 식탁에 앉으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아내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각 좀 해보셨어요? 동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동훈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서명하면 빚이 생기는 거잖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갚을게요. 6개월만 시간 주시면 가게 정상화시킬 자신 있어요. 동훈이 급하게 말했고 가게 소음이 들렸습니다. 동훈아, 그게 확실하냐? 지난번에도 확실하다고 했잖아. 제 말에 동훈이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할게요. 마케팅 전문가도 만나봤고 새로운 메뉴도 준비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알았다.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동훈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봐주세요.
동훈이 서류를 펼쳤고 대출 신청서와 연대보증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대출 금액은 1,500이고요. 이자는 연 4%예요. 6개월 거치 후 36개월 상환이고요. 동훈이 설명했지만 저는 숫자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훈아, 이거 내가 못 갚으면 아버지가 갚아야 하는 거 알지? 저는 동훈을 똑바로 보며 물었고 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꼭 책임지고 갚을게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연대보증인 란에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동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거의 형식상이에요. 은행에서 보증인만 있으면 대출해준다고 해서요. 실제로 아버지가 뭘 하실 필요는 없어요. 형식상, 그 단어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형식상이라니 무슨 소리냐?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고 동훈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매달 성실하게 갚으면 아버지는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름만 빌려준다. 형식상일 뿐이다. 그런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동훈아, 정말 확실하냐? 내가 갚을 수 있냐?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고 동훈이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 목숨 걸고 갚을게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내가 옆에서 제 팔을 잡았고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연대보증인 란에 제 이름을 썼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내서 꾹 눌렀습니다. 도장 찍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동훈이 서류를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동훈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한 걸까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상이라는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동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대출 나왔어요. 덕분에 임대료도 내고 재료도 주문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약서 사본을 꺼내서 다시 읽었습니다. 연대보증인 강태준, 주민등록번호, 도장.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당신 잠 안 자요?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 믿어봐요. 동훈이가 잘할 거예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길 바랐습니다.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은행에서 첫 번째 독촉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형식상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10월 중순 저는 오후 2시쯤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차갑고 기계적인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 고객님이신가요? 한빛은행 여신관리팀입니다. 그 순간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제가 강태준인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대답했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연대보증을 서신 강동훈 고객님의 대출금 상환이 2개월 연속 연체 중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개월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은행 직원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8월분과 9월분 상환금이 미납되었고 현재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연체액은 112만 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갚아야 한다는 건가요? 은행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시므로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십니다. 이번 주 내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동훈아, 전화 받아라. 저는 급하게 동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벨소리만 울리다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똑같았고 3번째 전화에서야 동훈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동훈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다. 2개월 연체했다며?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목소리를 높였고 동훈이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갚을 돈이 없었어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은행에서 전화가 오게 만들어? 동훈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무서워서요. 죄송해요, 아버지.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달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동훈아, 지금 당장 가게 문 닫고 돈 버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는 안 돼. 제가 말하자 동훈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다음 달에 대형 행사 케이터링 계약 들어와요. 그거 하면 많이 남아요. 저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은 1,300만 원, 거기서 112만 원을 내면 1,188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은행에 가서 112만 원을 갚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상환일은 11월 10일입니다. 꼭 기한 내에 입금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고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형식상이라고 했던 동훈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고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서명을 해줬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아내가 물었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산책 좀 했어.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1,188만 원, 그게 제 손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은행이었습니다. 강태준 고객님, 신한은행입니다. 고객님께서 보증 서신 강동민 고객님의 대출금이 저는 전화를 듣기도 전에 알았습니다. 동민도 갚지 못했다는 것을. 얼마예요? 저는 차갑게 물었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연체액은 93만 원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동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민아, 너도냐? 동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이트 접고 나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그 빚이 고스란히 제게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는 또 은행에 가서 93만 원을 갚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1095만 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205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제 마음은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걱정 있어요? 그날 밤 아내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고 은행 전화가 올까봐 휴대폰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또 연체 통보가 올 것이고 저는 또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1,000만 원도 몇 달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11월이 되자 독촉 전화는 하루에 서너 통씩 걸려왔습니다. 아침에 한 통, 점심에 한 통, 저녁에 또 한 통. 저는 휴대폰만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모르는 번호가 뜰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태준 고객님, 이번 달 상환금 513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겠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독촉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동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벨소리만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어도 똑같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동훈아, 아버지다. 전화 좀 받아라. 은행에서 계속 전화 온다. 어떻게 된 거냐? 동훈아, 제발 연락 좀 해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냈지만 동훈은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이 없었습니다. 동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민아, 너는 괜찮냐? 전화 좀 받아라.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동훈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옆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옆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일주일 전부터 문 닫았던데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민의 원룸도 찾아갔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동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은행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900만 원, 이번 달 연체액은 513만 원이었습니다. 갚으면 387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통장 잔액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통장을 들고 물었고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애들이 대출금을 못 갚고 있어. 내가 대신 갚고 있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갚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500 정도. 아내가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500이요? 그럼 우리한테 남은 돈이 얼마예요?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대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이제 와서 알려주면 어떡해요?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동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고 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어딘가 멀리 있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동훈아, 너 지금 어디 있냐? 왜 연락 안 받았어? 저는 다그치듯 물었고 동훈이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지금 친구 집에 있어요. 가게는 접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할 거냐? 은행에서 법적 조치한다는데? 동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00만 원도 없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동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구했어요. 그거라도 해서 조금씩 갚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1,500만 원을 갚는다는 게 가능할까? 아니, 평생 걸려도 못 갚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은 더 이상 제게 기댈 수 없고 저 혼자 이 빚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차가운 침묵이 소리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우리 얘기 좀 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아내에게 말을 걸었지만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미리 상의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아내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상의요? 당신은 한 번도 나한테 상의한 적 없잖아요. 퇴직금 줄 때도 보증 설 때도 다 혼자 결정하셨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혼자 결정했고 아내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고 아내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요? 우리 노후 자금이 돌아와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태준 고객님, 내일까지 상환하지 않으시면 신용불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87만 원이었고 이번 달 연체액은 또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또 전화 왔어요.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고 아내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또 갚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못 갚겠어. 돈이 없어. 아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애들한테 다 퍼주고 우리 빚까지 갚아주고 나면 남는 게 없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은 우리 자식이잖아. 아내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식이면 다예요? 부모 망하게 만드는 게 자식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거절했어야죠. 퇴직금 줄 때도 보증 설 때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어야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애들이 잘 될 거라고 믿었어. 아내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믿었다고요? 당신 혼자만 믿었죠. 나는 처음부터 불안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말 듣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불안을 무시했고 제 판단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빚은 계속 늘어나고 돈은 바닥났는데 아내가 물었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을요? 우리가 28년 산 이 집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빚을 갚으려면 집을 팔아야 해. 아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집까지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은 데 구하면 돼. 그러면 빚 갚고도 좀 남을 거야. 아내가 제 앞으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사업 망한 거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보증을 섰잖아. 법적으로 내 책임이야. 아내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적 책임이요? 그럼 부모 책임은 어디까지예요? 집까지 팔아줘야 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부모의 책임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멀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제 얼굴도 보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아내는 아침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제가 말을 걸려는 순간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자 하세요. 저는 당신 밥 안 차릴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혼자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아내까지 잃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혼자 부동산에 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그냥 산책 나간다고만 했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집을 팔려고요. 1500이요요. 중개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중개인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금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팔아야 해요. 한 달 안에요. 중개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시세보다 좀 낮춰야 할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중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 5천 정도면 한 달 안에 나갈 것 같은데요. 원래 시세는 2억 8천이지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천만 원을 손해보는 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중개인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8년을 살았던 집이
이렇게 한순간에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다녀왔어. 집 내놨어.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진짜로요? 나한테 말도 없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2주일 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고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요. 아이 키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아내가 밝게 웃으며 말했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32살에 이 집을 샀을 때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약금 2,500, 중도금 8,000, 잔금 1억 4,500. 한 달 후 잔금을 받으면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중개인이 계약서를 내밀었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명했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찍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고 그 순간 28년의 추억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계약했어. 한 달 후에 이사해야 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빌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역 근처 빌라 2억 5천에서 갚을 돈 4,500, 이사 비용 200, 생활비와 기타 비용 300을 빼면 2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집을 받고 결국 역세권 근처 작은 투룸을 계약했습니다. 평수는 절반도 안 되었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고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고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두 아들이 자라던 방, 아내와 함께 웃고 울던 거실, 가족 모두가 모여 밥을 먹던 식탁. 모든 게 어제 일 같았는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출발할게요. 이삿짐 기사가 말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내는 현관문 앞에 서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가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몇몇 이웃들이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시나 봐요? 누군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이삿짐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점점 작아지더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멍하니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빌라였고 복도는 좁았으며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짐을 풀고 정리하는 동안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고 그냥 묵묵히 짐만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집은 천장이 높았고 넓었는데 지금은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어둠 속에서 물었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은 낯설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방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여기가 어딘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고 좁은 싱크대 앞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일어났어요? 아내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물었고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는 소파 하나 놓기도 빠듯했습니다. 예전직 거실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고 창문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침 먹어요. 아내가 식탁에 밥을 놓았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국도 있고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뿐이었습니다. 당신 통장 잔액 확인했어요? 아내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천만 원 남았어. 4,500을 갚고 이사 비용 200, 생활비와 당장 필요한 기타 비용 300, 빌라 매매 비용 1억 5천을 쓰고 나니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5천으로 우리 둘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쓰면 6년 11개월, 70만 원씩 쓰면 5년 11개월이었습니다. 최대한 아껴 써야 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생활비로 한 달에 200만 원은 썼었는데 이제는 50만 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장을 봤는데 이제는 동네 작은 마트에서 세일 품목만 샀습니다. 이거 오늘까지예요. 반값이에요. 직원이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를 붙이며 말했고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최소한의 식료품만 담았고 계산대에서 2만 원을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에 10만 원은 썼는데 이제는 2만 원도 아까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태준아, 여기서 뭐해? 이사 왔어? 김 차장이 반갑게 인사했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근처로 이사 왔어. 김 차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좀 오래된 동네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이제는 낡은 빌라촌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내는 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보며 세일하는 물건만 샀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밤에는 방 하나만 불을 켰습니다. 당신 보일러 좀 줄여요. 가스비 많이 나와요. 아내가 말했고 저는 보일러 온도를 낮췄습니다. 방 안은 추웠고 저는 두꺼운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추위를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동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요. 조금씩 갚을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갚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2천만 원을 편의점 알바로 언제 갚을 수 있을까? 동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일 구했어요. 택배 상하차 일용직이에요. 월급 받으면 꼭 보내드릴게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용서한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내는 아들들 문자를 보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 이미 망가졌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고 저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더 휘어졌으며 등은 더 굽어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 병원 가봐요.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돈 아껴야지. 병원비도 아까웠고 약값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2에 명예퇴직하고 두 아들에게 퇴직금을 나눠주고 보증을 서주고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좁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30년 가까이 일한 결과였습니다. 당신 후회돼요? 아내가 옆에 와서 물었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그냥 우리 둘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부모 역할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날 이후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동훈과 동민에게는 알려주지 않았고 은행 독촉 전화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진짜 번호 바꾼 거예요? 아내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도 살아야 해. 애들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만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원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걷는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어느 날 아침 동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번호 바꾸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요. 저 이번 달부터 정규직 됐어요. 조금씩 갚을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미안했지만 이제는 아들의 일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훈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전화 안 받으시는데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저는 그 문자도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한다는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애들 문자 왔어요? 아내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장 안 했어.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려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저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일이었고 월급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63세 나이에 처음으로 하는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택배를 정리하고 밤에는 순찰을 돌았습니다. 30년 가까이 공장에서 일했던 제게는 낯설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 일하느라 힘들지 않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살아갈 수 있잖아.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맞았어. 내가 혼자 다 결정해서 이렇게 됐어.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에 대해서. 당신, 우리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아내가 물었고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욕심 부리지 말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말고 조용히 살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집에서 작은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버는 돈으로는 생활하기에 충분했고 저축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동훈과 동민에게서는 가끔 문자가 왔지만 저는 대부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잘 지내세요라는 인사만 보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서 쉬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강 경비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 아파트에 사는 70대 할아버지였고 가끔 경비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며 인사했고 할아버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할아버지가 물었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좁은 방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4이 되었고 제 인생의 반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부모로서가 아니라 강태준으로서,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 당신 자요? 아내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습니다. 아니, 깨어 있어. 아내가 텔레비전을 끄고 누웠습니다. 당신 후회해요? 아내가 어둠 속에서 물었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냐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후회는 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좁은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부모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